자, 우리가 조선시대가 남긴 긍정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선 제가 보기엔 첫 번째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서 오늘날 현대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문화적 DNA가 대개 이 시기에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조선할 때 그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단군조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또 기자조선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성계가 1392년에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신을 중국 명나라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반도에서 왕조가 교체되어서 이 고려가 무너지고 내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나를 이 새로운 나라의 국왕으로 승인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왜 왕씨에서 이씨로 성이 바뀐 거를 우리가 흔히 역성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정치 사상 속에서는 어쨌든 폐륜이거든요. 신하가 함부로 자기가 모시던 주군을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된 거니까 이런 그 정치 명분상의 폐륜을 시쳇말로 보완하는 방법은 이 중국 왕조가 승인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명나라에 가서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자신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동시에 뭘 요구했냐면 요구라기보다 요청했냐면 새 나라의 국호를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굴욕적이고 사대주의 같은 것이긴 한데 문제는 당시 우리가 느끼는 중국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중국에 대한 공포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국이라는 존재가 어쨌든 넘어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끌고 우리의 어떤 안전의 하나의 배경으로 잘 이렇게 보듬어야 될 그런 중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국호를 정해달라고 이제 경우의 수를 두 개를 명나라에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가 조선이에요. 단군조선, 기자조선 할 때 그 조선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환영입니다. 여러분 평화할 때 화자에다가 안녕하십니까 할 때 영자 있죠. 그 환영이 어디냐면 이성계가 군사 기반을 잡았던 함흥평야 일대의 이름이 환영입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이 조선이라는 경우의 수하고 환영이라는 경우의 수 가운데 어떤 거를 선택한 걸 겁니까? 조선을 선택한 거죠. 만약에 명나라가 환영을 선택했으면 우리는 환영전기, 환영후기 이렇게 아마 역사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명나라는 왜 환영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 조선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 이건 나름대로 연유가 있습니다. 그 고조선이라고 하는 게 우선 조선이고 그 고조선의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단군조선 할 때 그 단군은 우리가 왜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단군인데 물론 신화적 존재이긴 하지만 이 한국인들의 의식 속의 단군은 뭐냐면 중국의 요임금하고 동일한 시대에 살았다는 마인드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조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우리 역사가 누구 역사 못지않게 유구하다? 그렇죠. 중국 역사 못지않게 유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단군조선이에요. 그러면 기자는 누구냐? 은나라라고 하는 중국 왕조의 혼란을 피해서 한반도로 이주해 왔다라고 하는 현인이 바로 기자입니다. 그럼 기자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한반도의 문명을 전해준 현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문명이 거의 중국 문명에 버금가는 존재다. 그런 의미를 나름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오히려 단군보다는 기자를 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조선, 기자조선의 후예로서 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썼다는 것 자체도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나름의 어떤 유고함과 문명의 상징 체계로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일정한 영향이 있습니다. 왜? 지금 남북한이 분단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남한 혹은 한국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의 정식 명칭은 뭡니까?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럼 저기 북쪽에 있는 북한의 정식 명칭은 뭐예요? 예, 이 대한민국에 대한 답변보다는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답변이 훨씬 크고 우렁차신데 여러분들 조금 약간 종북 성향이 농후하신 것 같아요. 이 겉은 퍼런데 속은 뻘건 약간 수박 같은 분들이 꽤 많이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이게 좀 농담입니다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할 때 얘들 맨 앞에 조선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한은 뭐예요? 이건 한이에요. 사만할 때 그 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은 남방적 요소고 조선은 약간 북방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됐을 경우에 그 통일 한국의 국호를 뭘로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역사적 연원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으로 했으니까 대한민국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북한 출신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조선 대한으로 하자. 대한 조선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과거 역사에 어디에 갖다가 자기의 정통성을 줄기를 갖다 대느냐. 이걸 따질 때 딱 일치하는 부분은 뭐냐면 북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고려의 계승자라는 의식은 똑같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영어식으로 코리아라고 하면 어떠냐. 남북 통일된 대한민국의 명칭은 그냥 코리아. KOREA 대신에 그냥 COREA로 써가지고 코리아라고 하면 어떨까? 왜 COREA로 써야 됩니까? 예? 알파베트 앞으로 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잖아요. 일본이 먼저 개최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이제 늦게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일본 애들이 기분이 무지하게 나빴는데 어떻게 잘 해갖고 이 공동 개최로 피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대회 홍보물에다가 제시할 때 2002 월드컵 재팬 코리아로 할 거냐, 코리아 재팬으로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때 저한테 문공부에서 어떤 프로젝트 제안이 왔냐면 이 코리아 명칭이 COREA로 된 걸 역사 속에서 찾아내주면 3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막 역사학자들이 코리아 찾느라고 막 눈에 쌍불을 켜고 그랬어요. 만약에 COREA로 하면 이게 2002 월드컵 코리아 재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찾는데 근거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코리아 재팬으로 하면서 어떤 타입을 받냐면 폐막식하고 결승전은 도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봤는데 일본 애들이 또 특유의 꼼수를 발휘해서 지들 내부에서 발행하는 또 팜플렛에는 버젓이 2002 월드컵 재팬 코리아라고 했다고 막 한국 측에 격렬한 항의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는 그냥 COREA로 아예 통일한국을 통일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철저하게 단군 조선의 후예임을 강조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옛날 평양하고 개성길이 열렸을 때 평양 갔다 온 사람들이 되게 어딜 많이 갔냐. 단군릉에 많이 갔어요. 북한에 가면 단군릉이 있습니다. 평양에. 그리고 단군 뼈가 발견됐다고 설명을 해요. 그 단군 키가 1m 78이랍니다.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고고학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단군 뼈가 진짜 있다고 하면 그건 무슨 탄소연대 측정법이니 이런 것만 간단히 해봐도 저게 어느 시대의 유물인지 대번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북한 측 설명의 맹점은 뭐냐면 그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왜 단군 뼈가 발견됐다고 강변하는 걸까요? 단군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죠. 단군은 민족의 시조 내지는 한반도의 시원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단군 뼈가 발견된 단군릉이 평양에 있다는 얘기는 확대 해석하면 민족사의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자기들한테 있다는 걸 선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하고 이 한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어떤 역사 인식상의 대립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군 뼈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서 아담과 이브의 뼈가 발견됐다는 얘기만큼이나 황당무계한 얘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국호에도 상당한 정도의 역사 의식이 우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토가 한반도로 확정이 됐죠. 이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구려의 그 만주를 차지하고 있던 시절을 자꾸 떠올리면 무지하게 아쉬운 거지만 저는 이것도 대단한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
자, 이 보통 중고등학교 지리부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반도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통일 안 된 한국의 면적. 뭐 제일 가까이 앉으셨으니까 우리 이수경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대한민국의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저로 가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아니, 대한민국의 면적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뭐라고 암기식으로 지리에서 가르쳤냐면 한국의 면적은 약 9.8만 평방킬로미터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40년 동안 이 정주영을 비롯한 일련의 토목업자들이 열심히 서해안을 끌어묻어가지고 2,000평방킬로미터가 늘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식 면적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럼 남북한이 통일됐을 경우 통일 한반도가 얼마냐면 2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22만 평방킬로미터면 이게 전 세계적 평균 사이즈로 놓고 보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자체는 작은데 만약에 통일한국이 한반도 전체로 차지한다고 하면 22만 평방킬로미터는 상당히 괜찮은 면적입니다. 왜? 22만 평방킬로미터쯤 되는 선진국이 꽤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영국이 우리랑 비슷해요. 이태리도 얼추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상당히 근사해요. 그러니까 이태리, 영국, 뉴질랜드 정도의 면적이면은 선진국으로 행세하는데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웃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하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중국 면적은 얼마입니까, 공식적으로? 홍 사장님 또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 나라 면적도 모르시는데 중국 면적을 아실 리가 없겠지만 공식적으로 96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968만. 그러니까 남한만 따지면 97배고 통일 한국으로 치면 거의 43배, 4배쯤 되는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옛날에 왜 아마 갔다 오신 분 많을 텐데 그 장가계 원가계라고 이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일종의 중저가 관광지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 호남성 창사라는 데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면 요 호남성 창사 공항에 내려요. 근데 창사 공항에 제가 한 8년 전에 내렸더니 거기에 우리나라 왜 그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그 관광 안내판이 크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관광 안내판을 보고 좀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 첫물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호남성의 면적은 약 22만 평방킬로미터로서 막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성 하나가 딱 남북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호남성 창사에 있는 그 뭐 보건복지부인가 거기서 파견된 공무원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이 친구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나 봐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 큰 나라 대국이라고 하니까 자기 책상 앞에다가 지도를 2장을 붙여놨습니다. 중국 대륙 지도하고 한반도 지도하고. 근데 축척이 서로 달라요. 그래갖고 한반도 지도가 더 크게 보인다. 자기는 일부러 그 지도를 구해가지고 2개를 붙여놨대요. 자, 이제 어차피 면적이 나오니까 이게 결국 한 나라의 면적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자, 일본은 면적이 얼마쯤 될까요? 네, 일본은 요 가장 큰 섬인 요 혼슈, 요게 22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요게 한반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홋카이도가 약 9만 평방킬로미터 나오고, 그리고 요 큐슈 섬하고 시고쿠를 합쳐서 전체 토탈이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2배는 안 되는데 세계 표준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유럽에 가도 일본은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넓은 정도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요즘은 영토를 육지 면적만 갖고 따지는 시절이 아니라 여러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 나라 해안에서 200캐리까지는 영토로 쳐줍니다. 근데 일본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EEZ라고 하는 것을 그으면 이쪽 태평양은 여기에 미국이 있을 뿐이지 이쪽은 전부 일본 영해에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를 보통 지칭할 때 면리금수강산이라고 얘기합니까?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때 삼천리는 뭘 기준으로 삼천리라고 할까요? 저자가 웬 이상한 질문만 계속하냐 이런 표정들이신데 뭘 기준으로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전라도 해남의 땅끝 마을에서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두만강 끝까지 그었을 때가 한 120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삼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천리 정도면은 큰 나라는 아니죠. 근데 일본은 중국만큼 넓은 나라는 아니지만 이 무지하게 긴 나라예요. 자, 지금 일본 영토의 끝인 일단 홋카이도 여기서 지금 중국하고 격렬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일본말로 센가쿠, 중국말로 다오이다오인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대만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할 말이 많은 거죠. 대만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이게 중국 영토에 있던 오키나와를 차지하는 바람에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일본한테 주는 바람에 이게 일본 영토가 된 건데 여기서 한번 이거 그거 보세요. 이게 몇 킬로입니까 이게? 몇 킬로예요? 비행기 타면은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날아가야 되는 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점에서 EEZ를 그어서 다시 면적을 따지면 일본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바다 면적까지 따지면. 자, 이거 이제 상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조선시대 영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고려 때는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어떻게 줄어들었냐면 요 평양에서 원산만 정도 선, 요 선이 통일신라의 영토였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조금 올라갑니다. 좀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세종 때까지도 이 지역하고 이 함경도, 평안도의 상당 부분을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냐면 여진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교과서에서 배우셨잖아요. 세종이 사군 육진이라는 걸 개척해서 지금의 한반도를 영토로 차지했다. 근데 이걸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몇 줄로 써놨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 코딱지만한 센가쿠 갖고도 이거를 누구 영토냐고 따지면서 박터지게 중국,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또 우리가 또 하나 중국하고 문제에서 여러분 왜 간도라고 들어보셨죠? 간도가 100년 전에 일본이 중국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우리 영토 리스트에서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세종 때까지도 이 평안도, 함경도의 대부분을 다 여진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한민족은 별로 여기에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진족은 사실상 그 국적으로 놓고 보면 명나라 주민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종이 사군육진을 개척하면서 야금야금 이 여진족들을 두만강 바깥, 압록강 바깥으로 몰아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칫하면 명나라하고 굉장히 격렬한 영토 분쟁 내지는 이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세종은 이걸 아주 기술적으로 넘기면서 이 영토를 차지해요. 어떤 식으로 넘기느냐? 우리가 보통 세종 그러면 조선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임금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조선왕조실록이 다 번역되어서 거기에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혹시 잠이 안 오시면 이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읽다 보면 저절로 잠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대단히 따분한 기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읽다 보면 재밌는 기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종실록을 읽을 때 가장 쇼크를 받는 게 뭐냐면 세종이 엄청나게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였다는 겁니다. 저자세. 그러니까 이 강의를 녹화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딴 데로 흘러나가면 안 되는 게 이런 얘기가 만약에 중국인들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출시키면 안 됩니다. 세종이 굉장히 저자세예요. 어떤 저자세가 있냐? 당시 영막제라는 중국 황제가 죽어요. 죽으니까 조선은 제후국 아닙니까? 그럼 이제 황제가 죽었으니까 제후국의 임금은 황제를 위해서 상복을 입어야 되는 이 의례적인 의무가 있는데 며칠을 상복을 입을 건가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세종이 그 집현전 신하들을 모아놓고 니들이 중국 고전이나 이런 증거들을 다 찾아서 내가 중국 황제의 그 죽음의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며칠 상복을 입을 건가를 좀 찾아갖고 와라. 그때 신하들이 막 이것저것 뒤져보더니 하는 얘기가 일주일 이내만 입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종은 27일을 입습니다. 자기가 근거를 찾다니. 근데 누가 와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중국에게 27일씩 상복을 입을까? 또 하나는 당시 명나라는 조선에다가 공물이란 거를 요구를 했어요. 1년에 몇 차례씩 조선의 특산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 지금 생각하면 참 갑갑한 얘기지만 처녀,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화자. 화자는 불화자에다가 놈자자입니다. 불탄 남자들. 그러니까 내시오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불구자들 비슷한 애들을 바쳐서 얘들이 이제 명나라 조정에 가서 뭐가 됩니까? 환관으로 부려먹는 거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명나라의 그 요구 물품 중에 제일 괴로워했던 게 뭐냐면 매를 잡아 바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보라매라고 아시죠? 왜? 우리가 해동청이라고 흔히 하는 그 보라매입니다. 그럼 중국 애들이 왜 보라매를 1년에 수백 마리씩 잡아 바치라고 했냐면 이것들이 원나라 시절 고려에 와서 매 사냥에 맛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매 사냥 아시죠?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명나라에 뭐 좀 아는 놈들이 조선산 매가 매 사냥하는 데는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매를 산채로 잡아가지고 해마다 거의 100마리 이상씩 북경으로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 매가 어디 사느냐? 주로 강원도 함경도에 절벽이 많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농한기가 아니라 농번기에 막 농민들이 산으로 들러 쏘다니면서 매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놈의 매가 날 잡아가시오 하고 앉아있냐. 막 절벽에서 날아다니고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 매 잡다가 다치는 사람이 막 속출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겨를이 없어요. 관에서 막 들들 볶아대니까.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 매를 잡아가지고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산채로 운반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는 도중에 이게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원위치로 컴백해서 그 숫자를 또 채우라고 요구를 해요. 이제 어느 날 세종하고 이제 신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신하 한 사람이 푸념을 합니다. 아, 명나라 황제는 말로만 우리한테 잘 해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조선에다가 쓸데없이 자꾸 매를 바치라는 가혹한 요구를 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신하가 이제 한마디를 해요. 그랬더니 세종이 갑자기 성질을 버럭 내면서 황제가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할 일이지. 제후국의 신하 주제에 웬 잔말이 이렇게 많냐. 핀잔을 줍니다. 이게 보면 진짜인가요? 물으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세종 맞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왜 세종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일종의 허실실이었어요. 뭐냐. 명나라가 요구하는 이런 가혹하다 싶은 요구는 들어줬지만 야금야금 여진족들을 이 압록강, 두만강 바깥으로 몰아냅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오랫동안 회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던 여진족들이 단체로 북경으로 몰려가요. 몰려가서 분명히 우리는 명나라 백성으로 치부되고 있는데 조선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고터에서 우리를 야금야금 일로 몰아내고 있는데 왜 명나라 황제께서는 조선에게 아무런 문제 제기나 경고를 안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체말로 명나라 가서 잃는 거죠. 근데 명나라 황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아는 조선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한테 와서 이간질 하지 마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외교라고 하는 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상대가 원하는 건 어느 정도 들어주는 척하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챙길 수 있는 실리 가운데 어떤 게 훨씬 큰 거냐. 영토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결국 사람하고. 그러니까 세종은 외교에서도 상당한 수완가이자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다가 한 줄 달랑 뭐 최윤덕하고 김종서를 보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두만강, 압록강 이내를 우리 영토로 만들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만큼에 해당하는 한반도 면적의 약 4분의 1 이상 되는 영토가 한민족 손에 떨어진 게 세종 때였다. 이거를 간도 문제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간도는 기껏해야 충청북도보다 조금 클까 작을까 하는 정도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게 간도 우리 땅이니까 내놓으시오.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진핑이 내년 10월까지 중국인들 다 돌려보낼 테니까 와서 가져가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장 미사일이 날라오겠죠. 전쟁하자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이 영토 문제라는 제로섬 게임을 이렇게 수완 있게 조선시대에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중국인들한테 유출되면 안 된다고 한 얘기가 우리가 간도 문제를 제기하면 아마 중국 학자들은 보나마나 뭐를 물고 늘어질 거냐. 한경도 평안도는 엄밀히 말하면 여진족들의 오랜 거주지였으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런 면에서 이 사군 육진 개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또 서울로 정한 것도 이것도 의미가 상당히 큰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양자가 이게 햇빛 양자인데 이때 한양이라고 할 때 양이라는 의미는 뭔 뜻이냐면 한강의 북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양이라는 말은 한강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양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는 백제 영토였다가 고구려 영토가 되고 나중에 신라 영토가 되면서 이게 삼국끼리 서로 차지하려고 해 격렬하게 싸웠던 지역인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지 말 건 뭐냐면 한반도에서 첫 왕조는 고조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고조선이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왕조가 아니었어요. 이 북부 지역만 차지했지 고조선 당시의 남쪽 지역은 삼한이라 그래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발전하니까 이게 처음부터 통일된 게 아니라 신라가 통일을 한 겁니다. 근데 뭐냐면 이 삼국의 유민의식이라는 말은 내가 경상도 출신이면 나는 신라의 백성이고 전라도 출신, 충청도 출신이면 백제의 백성이고 평안도, 황해도 출신이면 고구려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이니까 요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일종의 지역감정이에요. 지역감정. 그러니까 이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극복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잠재되어 있던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울을 수도로 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서울은 신라, 백제, 고구려 모두가 차지하려고 했던 땅이지만 이 세 지역에서 전부 일정 부분 떨어져 있는 제3의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지역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홍역을 치렀습니까? 지역감정은, 유민의식은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는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돌발적으로 막 나타나느냐? 혼란기 때. 주로 이 지역감정이 막 분출이 돼요. 뭐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왜 후삼국이라고 등장을 하죠. 드라마로 만들어졌지만 궁예, 견훤이라고 있었잖아요. 궁예는 원래 출신이 어디입니까? 신라의 왕자잖아요. 신라의 왕자인데 삼국유사가에 보면은 낳자마자 누군가가 산파가 받아가지고 밑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보나마나 무슨 근친상간으로 태어났던가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으니까 버렸겠죠. 근데 어쨌든 유모가 그거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니까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애꾸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궁예는 이 신라에서 태어난 신라 왕자지만 이 신라에 대한 증오심과 원한이 무지하게 컸잖아요. 나중에 신라를 무너뜨릴 때 자기가 세운 후삼국의 국가 이름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후고구려였잖아요. 신라 왕자가 내가 후고구려라는 얘기는 고구려의 유업을 계승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태봉으로 바꾸긴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지역감정이에요. 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지역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딴 지역의 그 지역감정을 끌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견훤. 견훤도 사실은 신라의 지방 장교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세운 게 뭐예요? 후백제 아닙니까? 후백제. 난 누구의 계승자다? 백제의 계승자다. 그러니까 후삼국 시대처럼 혼란기가 되면 삼국 통일했을 때 어떤 통합된 이런 질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다시 후삼국을 통일하고 왕건이 화합정책을 썼는데 이게 또 언제 다시 폭발하느냐. 여러분 왜 고려 때 12세기 후반 1170년에 왜 뭐 정중부 이런 무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갖고 문신들을 다 때려 죽이거나 귀양 보내고 지들이 정권 잡았던 시대가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신집권 시대. 그러니까 무신집권 시대가 되니까 이게 정치가 개판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왜 무인 중에서도 최충헌이나 경대승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경륜도 좀 있고 정치를 이렇게 할 만한 나름의 그 비전이나 이런 게 있는데 나머지 인물들은 그런 경륜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의민 같은 인물. 무인 집정자 중에서도 가장 질적으로 떨어지는 인물이죠. 우선 신분 자체가 뭐 신분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는 사찰의 종이었고 어머니도 사찰에서 허드렛이라는 노비였어요. 그런데 이 노비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려의 실권을 한 손에 장악한 무인 집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사극에도 나왔지만 왜 이덕화 씨가 연기를 했죠. 그 이의민으로. 명종이라고 하는 고려 황제를 이의민이가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목을 졸라 죽인 것도 아니고 지가 허리를 꺾어 죽였잖아요. 그 여러분 프로레슬링 기술 중에 고브라 트위스트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가 왕의 허리를 붙잡아갖고 꺾어서 죽인 놈이 이의민이에요. 그리고 이의민의 아들이라는 자들은 고려사에 보면 이 궁궐안을 돌아다니다가 예쁜 여자를 딱 보면 저 사람이 뭐 왕의 후궁이든 뭐 따지지 않고 자루에 담아갖고 처소로 가서는 성폭행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의민 집권한 다음에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는 뭐 질서도 없고 도덕도 날아가고 명분도 없고 완전 개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많은 무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 책상 앞에다가 좌우명을 딱 써서 앞에 붙여놓겠죠. 뭐라고 쓰겠습니까? 하면 된다. 근데 세상에는 하면 되는 일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오죽하면 최충원 집안의 노비였던 만적이라고 있잖아요. 만적이 어느 날 지 노비 친구들을 쫙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잖아요. 야, 니들 봤지? 이의민이도 걔가 나보다 잘생겼냐? 뭐가 잘났냐? 근데 걔도 무인 이걸 했고 우리 상전인 최충원이도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냐? 이 나라의 왕우장상의 씨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한번 하면 돼서 성공하면 권력이고 부고 여자고 다 우리한테 돌아온다. 하다가 이제 어떤 놈이 밀고 가는 바람에 다 자루에 담겨가지고 예성강으로 던져졌지만 그런 마인드가 사회로 꽉 차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마인드가. 이게 이제 뭐냐면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아래에서 위로 비합리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최충원이나 이런 무인 집정자들에게 반감을 품은 자들이 막 반란을 곳곳에서 일으키는데 아주 주목되는 현상이 뭐냐. 경상도 청도라고 있습니다. 당시 운문이라고 불렸는데 거기서 이 김삼이라는 승려가 반란을 선동을 하는데 이 고려 무인 정권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반란 선동하느냐. 자, 고려를 무너뜨리고 신라 왕조를 재건하자. 이게 신라가 지금 망한 지가 몇 년이에요. 한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 신라를 다시 일으키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나온 거고 평양에 있는 무장 중에 조이총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최충원을 타도하자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구려를 다시 복귀시키자. 여러분 강원에 나가서 한번 시위해보세요. 조선 왕조를 복귀합시다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자, 이런 지역 감정적 요소가 여전히 강하게 내려오는 거를 서울을 수도로 정립하면서 어느 정도 막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 왜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지역 감정의 분출을 받습니까? 자, 기억하시죠? 언제입니까? 1987년인가요? 그때 삼김씨가 다 나왔잖아요. 대선에.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여당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노태우. TK에서는 노태우. 부산 경남에서는 김영삼. 그다음에 전라도 광주에서는 김대중. 충청 호남에서는 김종필. 그때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왜 여의도에 5.16 광장이라고 있었죠. 그때 양김이 단일화라는 막 그 압력이 쏟아지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김대중 씨가 먼저 평화민주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유세를 했어요.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갖고 막 김대중 대통령을 연호하니까 얼마나 고무가 됐겠어요. 내가 어떻게 양보를 하냐. 100만 명이 모여서 나보고 대통령 하라 그러는데. 김영삼이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여의도는 나한테 너무 작다. 어디서 모였습니까? 부산 수영만에서 모였어요. 그 갯벌 간척지에서.
26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긴 100만 명 모였는데 나는 260만 명을 모았다. 노태우 씨도 한번 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여의도에서 했어요. 근데 기억하는 게 토요일 날인데 그때는 왜 토요일을 반공일이라 그랬나요? 그렇게 불렀는데 그때 막 기업체들의 출석을 여의도에 있는 서울교회에서 불렀어요. 출석했나 안 했나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135만 명이 모였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필 씨도 가만히 있으라면이죠. 뭐 충청도는 핫바지요 하면서 막 전국에서 끌어모아가지고 한 40만 명을 또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삼김씨에다가 노태우까지 거기서 한풀이 한 거예요. 지역감정 가지고. 그때 그 다음날 제가 오려서 갖고 있는데 모 신문에 만평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신오국시대라는 만평이 나왔어요. 왜 오국시대냐? 남쪽에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 해갖고 신오국시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김대중 씨가 당선되면서 이 호남의 소외의식은 상당 부분 치유가 됐지만 이게 조선시대까지도 이 지역감정이라는 게 이 밑에 있는 저류처럼 흐르고 있었는데 이거를 서울을 수도로 정하면서 어느 정도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선시대 발전적 유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훈민정음 창제죠. 한글 창제. 여러분, 한글은 세계에서 제일 과학적인 글자라고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합니다. 근데 한글이 왜 과학적이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글이 과학적인 이유. 과학적이니까. 네? 우리 배 대표님 생각해 보셨어요? 한글이 왜 과학적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어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얘기는 한글이라는 알파벳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이 발성기관에서 내는 소리나 자연계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 애초의 소리값, 음가라고 하는데 가장 근접하게 적을 수 있는 글자가 한글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딴 나라 문자 중에는 음가에 가깝게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냐? 없죠. 일단 일본 문자만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노트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노트를 우리가 보통 발음 기호로 한글로 적는다고 치면 아마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그냥 약간 하푼을 이렇게 긋고 노트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전혀 모르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요거 발음을 한다고 쳐보죠. 그럼 지나가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이 발음을 들으면 일단 이거를 연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노트를 어떻게 적느냐 이렇게 적거든요. 가타카나로 적으니까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음가대로 적으면 노또 아니면 조금 다르면 이렇게 적죠. 그러면 누군가가 발음을 합니다. 노또 이렇게 읽으면 지나가는 미국 사람이 이걸로 듣겠어요? 아니면 또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을 거냐? 나는 또 안 한다. 응?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 갖는 위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하나만 봐도 일본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뭐 이거 하나 가지고서 얘기하느냐 그렇지만 사실 중국 문자가 갖는 또 장점은 있죠. 왜냐하면 이 뜻이 바로 드러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분치. 이게 벤츠거든요. 그럼 발음은 펀치라고 해서 벤츠하고는 영 동떨어지지만 미친 듯이 달린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응? 그러니까 차이미지는 확실하게 드러내죠. 응? 그러나 적어도 소리값에 가깝게 적는 최고의 알파벳은 한글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세종이 몇백 년 전에 만들어준 유산이지만 이게 오늘날 한국의 사람들이 손 가지고 IT 기기 만질 때 주는 이 강렬한 어떤 편리성이라 이런 거는 몇백 년 전의 유산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이 창제됐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민족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성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또 우리만큼 한글을 또 우습게 하는 민족도 없죠. 한글 철자법이나 문장에서의 그 일치 틀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관심하지만 영어 토익 시험이든 토플 시험이든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뭐 복수가 맞냐, 단수가 맞냐, 시제가 맞냐 이런 거 엄격히 따지는데 한글 자체는 굉장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가 남긴 유산 가운데 역시 오늘까지 상당히 강한 DNA로 남아있는 거는 어쨌든 못 먹고 못 살아도 학문과 교육, 인재와 책을 강조하는 전통은 굉장히 오랜 그런 뿌리처럼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문치로만 흘러서 문약으로 간 그런 한계도 없진 않지만 적어도 자원 없고 뭐가 없는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 만큼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 전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조선시대 긍정적 유산의 딱 절반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긍정적 유산의 후반을 한 다음에 부정적 유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좀 잘못 판단한 것이 이걸 오늘 하루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했다가는 너무 이 디테일을 빼놓고 이 뭡니까 주마간산격의 그 아주 소략한 것이 될 뻔했는데 여러분이 또 의외로 상당히 깊은 관심과 이 피드백을 주시고 우리 또 회장님이 계속 추임새를 넣어주셔서 제가 디테일로 가기로 결심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